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읽어볼 것은 오래간만에 괴담입니다. 바로 레딧 두 줄 괴담인데요. 레딧은 미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짧은 괴담을 올릴 수 있는 짧은 괴담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의 규칙은 두 줄 혹은 짧은 문장으로만 괴담을 만드는 건데요. 얼핏 들었을 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어떤 짧은 두 줄 괴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블로그에 블로거님께서 번역을 또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지마님인데 이분이 번역한 글을 그대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괴담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이는 내게 불사의 몸을 주었고 그건 오직 내가 정한 암호를 말해야만 끝낼 수 있어. 날이 갈수록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빨리 이 망할 암호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진이라는 것이 램프의 요정 진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 주인공이 소원을 빈 거예요. 나한테 불사의 몸을 달라. 대신에 언제쯤에는 내가 불사의 몸인 게 이제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말하는 암호, 미리 정해놓은 암호를 너한테 말하면 이 불사의 몸을 끝내게 해달라 라고 소원을 빈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주인공이 치매에 걸리면서 기억이 안 나. 그 키워드가 뭐였는지.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찝찝해지는 괴담이었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두 줄 괴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낚시 여행에서 내 형제가 죽은 것이 내 잘못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하게 했어. 이제 엄마의 치매는 악화되었고 나는 그때 일이 엄마의 잘못이라고 매 순간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면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뭐가 됐든 간에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내 형제가 죽은 거야. 내 탓인지 누구 탓인지는 몰라요.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줬던 건데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이랬으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싫었겠어 그게 듣기가.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앓게 된 다음부터 어머니의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오히려 역으로 계속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죽었어 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더라도 조만간 또 잊어버리겠죠. 치매 환자니까.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뜨거운 불속성 효자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부는 푸른 잎이 메마른 불모지에서 돋아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더 이상 희생이 통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기에 이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글쎄 내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척박한 땅에 어떤 풀 한 포기가 자라난 거예요. 농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지. 왜냐면 뭐 가뭄이든지 뭐든지 간에 풀이 안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린 거야. 너무 좋아서 터뜨린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기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 주인공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나면은 바로 죽여버려. 뽑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난 것을 보고도 이 사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정말 어렵게 자라난 식물마저도 저들이 빼앗아갈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나는 부모님이 지하실에 놔둔 인형을 항상 무서워했어. 하지만 그 인형이 마침내 용기를 내서 내게 말을 걸어주었을 때 나는 인형이 사실 아주 착하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귀신 들린 인형이라고 가족들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안 들은 거야.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미워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인형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 거야. 용기를 내서 나한테 힘을 내. 넌 최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니까 오히려 가족보다 인형한테 더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인형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으스스한 부분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미친 인형이네요. 네. 여튼 그렇고요. 근데 항상 좀 궁금한 게 왜 공포 영화들에서 항상 인형들한테 뭐가 씌인 걸로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에나벨도 그렇고 척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다른 귀신이 들어갈 법한 사물에 귀신이 들리는 건 그다지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 인형 절대 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피사체에 귀신이 들리는 게 꽤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영화들에서 그렇게들 인형에다가 귀신을 집어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범인이 살려달라는 내 간청을 무시하고 내 속옷을 찢었을 때 나는 가까운 데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을 찾아서 그의 목을 찔렀다. 신을 죽이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아. 네가 좋든 싫든 넌 내 씨를 품게 될 것이다. 제우스가 말했다. 그의 목의 상처가 사라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같은데 그 제우스가 신들 중에 신이잖아. 고트란 말이에요. 고트갓이에요. 고트갓. 근데 이 제우스가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거든요. 인간이든 뭐 신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속 관계를 맺어서 제우스의 자손이 자꾸 생기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글은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죠. 왜냐면 제우스가 되게 합법적이고 로맨틱하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인 척 속여서 관계를 맺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되게 파렴치해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날카로운 걸로 목을 찔렀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관계를 갖게 됐고 넌 내 씨를 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진짜 기분 나쁜 holy shit 괴담이네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을 때 좀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제우스 미친놈 아님? 저거는 올림푸스의 남몽꾼인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여튼간에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치우고 있을 때
나는 아빠가 내 아기였을 때의 유치를 전부 보관한 병을 찾았고 나는 그게 기괴하긴 하지만 아빠의 다정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어. 내 아빠의 작업대 아래 숨겨진 장소에서 아기의 유치로 가득한 67개의 병을 더 발견한 건 설명할 수 없지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가 빠진 다음에 영구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의 유치를 다 보관했던 거야. 그 좀 되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의 어떤 작은 부분마저도 기억하고 싶으니까 보관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비밀 지하 창고에서 그런 류의 병을 67개를 더 발견한 걸 본 다음부터는 아빠가 좋은 사람인 건지 나쁜 사람인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얘기네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아빠가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67병에 이가 가득 담겨있는 병을 찾는 건 글쎄요. 일반적인 유치를 계속 어디서 얻어왔을 것 같진 않고 누군가한테서 뽑아온 게 아닐까요? 약간 이 패티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내가 되게 이상한 존재였던 거야. 이를 뽑아도 개손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괴이스러운 존재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네요. 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 사람이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유령인 나는 항상 안심이 돼. 내가 하늘나라에서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 폭력을 보는 동안 나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포영화나 무서운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귀신들한테 무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괜찮아, 저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결국은 공유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물리적인 타격을 입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유령의 입장에서 쓴 거죠. 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오히려 안심이 된 거야. 귀신인 내가. 왜냐면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안심이 됐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존재인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귀신이 같이 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vs 어떤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나랑 같이 타고 있어. 그러면은 후자가 훨씬 무섭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요.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이 알렉사,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태양은 9400만 재계산합니다. 태양은 9300만 재계산합니다. 태양은 8400만 재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AI가 계속해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가까워지는 그 속도가 빨라요. 조만간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죠? 미친 상황이네요. 그리고 미친 AI네.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AI면 대단한 AI가 아닐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납치범이 내 딸을 어디에 데리고 있을지 맞춰보라고 할 때 나는 지하실로 갔고 그는 정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딸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딸의 잘린 머리를 찾았을 때 다른 어떤 곳을 골랐어도 정답이었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치범이 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맞추면 내가 딸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의 어떤 예감으로 지하실에 딸이 있을 거란 생각에 갔는데 정답이라고 말해준 거야, 납치범이. 그랬더니 잘린 딸아이의 머리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실이 아니라 어디를 골랐어도 아마 그 사람은 정답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딸을 토막낸 거죠. 그리고 집 어디다가도 다 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정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딸이 어딨냐라고 하는 질문에 팔이든 다리든 이런 것도 다 딸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테니까. 이걸 보니까 약간 아저씨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심장은 서울에, 콩팥은 강원도에 막 이런 식으로 신체 장기를 전국 각 지역에다가 강제 장기 매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저씨의 골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괴담을 보니까 문득 아저씨가 떠오르네요. 도대체 원빈 씨는 왜 영화를 안 찍는 걸까? 내가 원빈 씨 얼굴이면요 하루에 영화를 한 3편씩 찍어요. 아까워서라도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라도 찍어 놓을 것 같은데 원빈 씨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나 봐. 하여튼 그렇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망원경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 망원경을 낮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망원경 낮에 쓰면 안 돼? 너무 밝아서? 아마도 이 친구는 태양을 본 것 같죠? 여동생이.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치. 태양을 보더라도 밤에 봐야지. 그래야 어둡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가려면 밤에 가야 됩니다. 밤에 가면 태양이 안 뜨거우니까. 아시겠어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빠를 놀래켜드리려고 몰래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어느 정도 수어가 능숙해지자 나는 아빠가 저녁 식사 때 식탁에서 하던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 내가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줘.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이제 언어 관련된 부분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이거나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아버지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직접 수어를 배운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했던 수어 같은 것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저녁 식사 때 식탁에서 하던 식전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한테 SOS 신호 비슷한 걸 보내는 거였던 거야.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 내가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 돼버린 그 이유마저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때문일 수도 있겠다. 혹시나 엄마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네요. 뭐 여튼간에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로 카드 봐주는 사람이
크리스탈이 날 보호해 줄 테니까 가게에서 파는 가장 큰 크리스탈을 사서 침대맡에 두라고 했고 나는 그의 말을 따랐어. 폭력적인 남편이 날 몇백 번이고 때리고 목을 졸랐을 때 크리스탈은 남편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계속 날 보호해줬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보통 이제 점성술이라든지 혹은 뭐 점집에 가면은 행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사라고 하잖아. 근데 뭐 대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사 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데 이 글쓴이는 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침대맡에다가 뒀어. 타로이스트 그 사람이 해준 말대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아까 샀던 그 크리스탈 가지고 남편의 머리를 그냥 후려쳐버린 거야. 그래서 으깨버린 거지, 완전히. 그래서 크리스탈은 남편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해줬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네. 보호해주긴 했네요. 보호해줌 괄호 열고 물리 괄호 닫고 뭐 이런 식이네. 글쎄요. 저는 이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서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지? 무슨 자기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건데 그 기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촛불에 불을 한번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점집에 다시 와서 촛불에 불을 좀 붙이고 가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 근데 가격은 안 들었는데 적당한 가격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촛불에 불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쓸데없다기보다는 되게 좀 의외의 물건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성우지망생이니까 그 녹음을 학원에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채 녹음 이런 것들도 학원에서 했는데 그 점집에서 그랬나 타로카드 보는 데서 그랬나 그 사람이 내 녹음실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서초구에 있다. 이제 서울의 이제 남서쪽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청 진지하게 바꾸래. 위치를 바꾸라는 거야. 혹시 바꿀 수 없니? 그래서 아니 녹음을 다 거기서 하는 거라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정 못 바꾸겠으면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 공채 녹음 같은 거 할 때 기운이 안 좋으니까 양쪽에다가 소금을 넣으라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그게. 해결책이라는 게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는 거라니 싶으니까 참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다음에 공채 녹음할 때 조그만한 지퍼백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양쪽 주머니에 차고 녹음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거 하나 들으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움직인달까 마음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진짜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소금 넣고 갔잖아. 하여튼 그래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질문에 실증이 나 있었고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다. 백설공주입니다. 마법의 거울이 대답했다. 이것도 약간 시점이 바뀐 이야기네. 네. 보통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마녀가 그 거울한테 그렇게 하잖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면은 그 거울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당연히 공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이제 짜증나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 싶어서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녀가 백설공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되죠. 거울에 잠깐의 일탈이 백설공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이거 참 글 잘 쓴 것 같다. 왜냐면은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아무도 거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아. 아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재밌네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이상한 노숙자가 와서 우리 집 문에 흉측하게 피를 발라놨어. 다행히도 난 아들을 침대에 눕히기 전에 그 문을 다 청소할 수가 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이상한 노숙자가 와서 우리 집 문에 흉측하게 피를 발라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계획인데 만약에 문간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나봐.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사람이 되게 이상했겠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문에다가 이상한 피를 발라놓은 거를 닦아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재앙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이것도 신박하네. 시점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상당히 으스스해질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또 하나 얻어가는 느낌?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좀 쉬어. 아이는 내가 맡을게. 형이 내 아들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가며 속삭였다. 형은 죽은 지가 17년이 지났는데 그를 다시 보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17년 전에 죽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나타나서는 이제는 좀 쉬어라. 너의 아이는 내가 잘 돌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론가 나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거인 것 같죠?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환각 같은 걸 본 거지. 형은 이미 죽었잖아. 죽은 형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간다. 이것만으로도 그 아들이 명을 다해서 형이 그 아들을 보살펴 주겠다, 이 세계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걸로 보이네요. 슬픈데? 무섭진 않고요. 그냥 슬프네요.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원래 괴담이라는 게 쓰기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를 무섭게 만드는 게 뭐 좀 쉬운 일이야? 근데 이걸 2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서사를 가지고 사람을 으스스하게 만드는 건 정말 재능의 영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글들이 많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이상으로 항정신병약의 복용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내게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그것이 보이니까요. 의사는 종이 밑부분에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인 것 같죠. 왜였을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던 거죠. 평상시에. 근데 어느 날은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면서 더 이상 약을 늘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아니 왜지? 싶었는데 의사도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쓴이의 그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대상이 실제로 보이는 거였던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이제 정상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마저도 정신을 놔버렸다 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정신병적 문제일 수 있는데, 의사가 나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정신병을 공유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신병의 공유라는 말을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조커2가 떠오르네요. 조커2의 부제가 폴리아되인데, 폴리아되가 정신병을 공유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증상과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조커2의 이야기죠. 할리퀸과 아서 플렉이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거는 영상을 2개나 만들었는데 보지 마시라고. 정말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세상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다. 1편보다 좋은 속편은 별로 없다는 말은 익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쪽은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오면 안 될 것이었어.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절대 보지 마세요. 네, 최악입니다. 2편이 1편의 영광을 깎아먹는 대표작으로 나중에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4번째 유산 후 남편은 날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다시 페이스북에서 받게 될 관심을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최악이다, 최악. 그 SNS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스타그램까지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올리고 있는 거지? 이걸 올려서 뭐가 좋다고 내가 왜 올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저는 SNS에다가는 진지한 글을 안 올립니다. 전부 쓸데없는 내 뇌에서 바로 거쳐서 나오는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적어요. 사실 유튜브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유튜브도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의 잡담에 가까운 컨텐츠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 굉장히 과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매일같이 올라온다든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 좀 무서워. 하여튼간에 그런 SNS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한 음침한 괴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유명인과 생일이 같으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미술대학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4월 20일에 태어난 유명한 화가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분 생일이 혹시
아, 역시나 맞네요. 에이돌프 히틀러 1889년 4월 20일 출생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히틀러가 원래는 그 미대 입시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히틀러가 결국은 그런 독재 군주가 된 까닭이 미술대학교에서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거예요. 미대에 붙었으면 그냥 평범한 화가로 살았을 텐데 괜히 떨어져가지고 유대인 학살하고 막 이런 사람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농담이 있는데요. 그거랑 유사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 글쓴이는 상당히 정신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괴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가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싱크대 안에 손을 넣었어. 나는 엄마가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전등 스위치를 켰고 곧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글쎄, 이게 무슨 그거일까? 전기 그 스위치를 켰는데 어머니가 아마 감전을 당한 것 같죠? 전등 스위치를 되게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열었나? 이거는 잘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감전시켰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불타는 효자네요. 네, 여러분들 효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맹인이라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인류가 멸망한 지금 이 상황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나는 아빠가 사고로 팔을 잃었다는 말을 믿는 척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괴담이 아닌데? 슬픈 감동 이야기인데? 그 원피스가 떠오르기도 하네. 그죠? 그 원피스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상디라고 하는 요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음식을 절대 안 남겨.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고 악당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밥을 먹여. 근데 왜 걔가 그렇게 됐냐면은 어렸을 때 그 발라티에라고 하는 어떤 선박인데 식당 선박이에요. 원피스가 대해적 시대잖아. 그래서 해상에 있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해상 레스토랑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프라고 하는 주방장이랑 상디가 난파가 돼서 어떤 외딴 섬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제프라고 하는 그 요리사, 저 어른이었고 그 당시에 상디는 완전 꼬맹이였는데 그 제프가 요렇게 엄청 큰 보따리가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빵 같은 걸 꺼내가지고 우걱우걱 먹는 거죠. 근데 상디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제프가 빵 쪼가리 조금 주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상디가 칼이 하나 있었거든. 너무 굶주려서 힘든 어느 날에 저 사람이 나 굶어 죽이려고 한다. 지만 먹을 거 독차지하고 나는 안 준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사람의 그 식량 주머니를 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칼로 그 식량 주머니를 탁 쬐는데 식량이 없어. 그냥 거기에 무슨 보물 같은 게 막 있었어. 근데 외딴 섬에 갇혔는데 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지. 그 제프가 빵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평상시에 상디를 속였던 거야. 마치 식량이 되게 많은 것처럼.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갖고 있던 식량을 다 상디한테 줬던 거죠. 자기는 굶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상디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신 먹을 거 많은 거 아니었냐 하면서 제프를 딱 봤는데
제프의 다리가 없어. 한쪽 다리가. 빵을 다 상대한테 주고 자기는 자기 발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외다리 제프거든요.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에서는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상디를, 그 물에 빠진 상디를 구하다가 다리가 잘린 설정으로 바뀌었는데, 만화책에서는 자기는 자기 다리를 먹은 걸로 이제 설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유명한 제프의 대사가 그거야. 아, 먹었다. 제프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다리는? 이러는데, 아, 먹었다 하는 거 있어. 그게 좀 떠오르네요. 잡설이 좀 길죠? 제 방송이 다 이래요 원래. 네.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돼. 제가 바뀔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슬픈 이야기였고요. 다음 22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이, 나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지구상에 있었으면 해. 알겠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소원을 빈 거지. 지구상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이 이 지구상에 넘쳤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니가 알겠습니다. 했어. 바뀌는 건 없었다. 기아는 여전히 굶주리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배를 불린 채로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지금 현 세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게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빈부격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씁쓸한 이야기네요.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죠? 근데 진짜 난 좀 궁금한 게, 그 다른 기아 빈민 국가 막 돕는 거 있잖아요. 그 거의 한 몇십 년째 했을 텐데 왜 아직도 가난한 거지?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중간에 좀 많이 돈이 비나? 누가 좀 이렇게 슈킹을 하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 몇십 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때가 있으니까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이건 제 그냥 짧은 생각입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짧은 생각이죠. 더 분명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편지를 액자에 넣었다. 편지를 준 여성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8년간 그 편지의 글씨체와 소녀가 쓴 유서의 글씨체가 같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전까지 매일같이 액자가 걸린 복도를 지나쳤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도와준 거죠. 가까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도와준 여성이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게 나한테 얼마나 뜻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녀의 필체와 나한테 준 이 편지의 필체가 똑같아. 그 말은 즉슨 뭐야? 먼저 죽은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서를 이 엄마가 대신 쓴 거지. 죽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한 거지. 그리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 없지만 죽을 생각이 있던 것처럼 꾸며내서
이제 용의주도하게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뭐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얼핏 생각했을 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친 사이코패스네. 그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대가로 네 보물을 절반 가져가야겠어. 그가 거래를 제안했다. 그가 내 아내를 절반으로 가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그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뭘 도와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어떤 걸 가져가겠다 반 정도를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의 가장 큰 보물은 자신의 아내였던 거지. 그래서 그 도와준 사람이 아내를 절반 잘라가지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Holy shit 미친 이야기네요. 솔로몬이네 솔로몬. 솔로몬인데 리버스 솔로몬이네. 크레이지 솔로몬.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실패한 이후로 줄곧 화가 나 있어. 그는 쉴 새 없이 울면서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사실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가 실패한 건데 남편이 이제 울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엄청 죽기를 바랬나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시도가 성공하길 바랬나봐. 근데 실패해서 살아있으니까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걸로 보이고요. 아니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성공했어. 그래서 그 아내가 유령이 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남편은 죽은 아내의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너는 죽었잖아 하면서 맨날 우는 거야. 아내가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런 이제 비극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현실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귀신의 이야기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되게 좀 무서운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이제 무서운 이야기든지 혹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든지 항상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못 죽여서 안 다리고 보통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숙명의 라이벌이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약간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해.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나 싶어서.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시도할 때마다 나는 당신은 죽을 자격이 없다는 격언을 되새겼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늙고 굶주리고 욕창으로 뒤덮여서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부모에게도 나는 여전히 같은 격언을 되새겨주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맞았어. 폭행을 당했어. 그때마다 목숨을 끊고 싶었는데 어떤 명언 같은 게 나를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거야. 당신은 죽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뇌리에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버텨서 산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뭐 정말 스스로 몸을 막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어쩌면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도 어렸을 때 다 당한 그게 있으니까 계속 살려두는 거야, 부모를. 근데 되게 막 관리를 잘해주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막 시궁창으로 해놓고 살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어렸을 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 명언을 부모에게도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 당신은 죽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네요. 한 가지의 문장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쓴 글이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글쎄, 이 명언 하니까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명언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맨날 넘쳐나잖아.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명언집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명언집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모든 명언이 다른 명언으로 반박이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 명언이라면 명언이죠. 근데 그 반대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 서로가 서로를 반박해.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될성 부른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대기만성이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언에 너무 이렇게 얼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명언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나는 내 아이를 데려가는 두 남자를 붙잡고 외쳤다. 죄송합니다, 부인.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구명보트에 아이들을 계속 실으면서 말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애들을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말고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마치 애들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아이를 데려가는 그 남자가 죄송하지만 부인,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는 게 원칙입니다 하면서 내 말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사정사정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미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리버스 효도라고 하죠.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식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살겠다, 자식을 죽이더라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나도 생명에 대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3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섭겠죠. 지 아이 대신에 지가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기괴하게 보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좀 반전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내 아들이 수학여행에서 다른 아이를 밀쳤다고 했어. 처음에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아들이 그랜드 캐니언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단순히 그냥 밀쳐서 애들끼리 그냥 몸싸움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절벽에서 밀었다는 이야기였다는 그런 이야기네. 미친 아이네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 이거 볼 때마다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하긴 해요. 예. 이게 뭐 충분하게 안전한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잖아. 이게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갈 수 있을 만한 모든 곳에 펜스가 쳐져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약간 위험한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게다가 심지어 그 실제로 그렇게 추락해서 죽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도 추락해서 죽었나 다쳤나 그랬어. 그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얘기가.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보면 진짜 엄청날 것 같긴 하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해요. 이런 거는. 저는 다른 나라는 관심 별로 없는데 뭐 영국, 뭐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번쯤 가보고 싶어. 옛날엔 좀 무서워서 안 가고 싶었는데 요즘엔 좀 가고 싶다. 네. 하는 생각? 제가 왜냐면은 피자 햄버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고장에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했다. 나는 턱 끝까지 천천히 차오르는 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감옥의 빗장을 풀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해버렸어. 도망을 간 거죠. 나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죄수였던 거야. 근데 수감자들을 그냥 두고 그냥 가버린 거지. 교도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물이 차오를 만큼 차올랐을 때 비로소 감옥의 빗장을 풀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 사람은 아마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도관들을 응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아마 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이 수감자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1% 남았습니다. 우주복의 전원이 꺼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지구를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1% 남은 게 우주복의 배터리였던 거죠. 이게 꺼지면 나도 죽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구를 봤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네요. 글쎄, 나는 어렸을 때 우주라든지 물 같은 곳을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렸을 땐 자기 전에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 그런데 혹시 홀로 남겨지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 괜한 기우죠. 우주 갈 일도 없는데. 그죠? 어렸을 땐 내가 뭐든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오만함이었죠. 네.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또 똑바로 굴지 않으면 다음엔 귀를 멀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본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 말이 어머니를 물리적으로 못 본 지가 한 10년이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똑바로 굴지 않으면 다음엔 귀를 멀게 해주겠다라는 게 어머니가 내 어떤 행동 때문에 나를 벌하기 위해서 두 눈을 멀게 했구나. 그게 10년 전의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네요.
진짜 미국인들 상상은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괴담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랑 연결되어 있는 괴담은 잘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족과 연관되는 게 되게 많네. 가족 되게 싫어하나 봐. 개인주의의 국가라서 그런가? 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은 숨이 멎으면서 첫 번째로 죽고 다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두 번째로 죽는데 낡은 아파트에서 몇 년을 혼자 살면서 나는 죽음이라는 게 항상 그 순서대로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종을 맞게 되면 신체가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실제로 죽게 된다라는 게 아마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사람마저도 나를 잊게 되는 순간이 되면 난 정말 죽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뭐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잊혀질 때 죽는 것이다 라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르죠. 저한테는 두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 혼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왔어. 수아야, 불러낸 다음에 나를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먼저 이름이 불려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잊혀진 거죠. 나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그 다음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이야기처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글의 의도 자체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였네요. 씁쓸하네. 최근에 무슨 글을 봤는데 인스타에서 그 어떤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남긴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세히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안 좋아졌나? 뭐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다가 고독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온 게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온 누군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광고글이었어. 광고글. 얼마 세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께서 그 찍찍 있잖아요. 눈 찍찍하는 거, 정색하는 표정, 그거를 보냈어. 답장으로.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자였어. 너무 슬픈 거야. 근데 그런 게 물론 누구든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주지 않고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주지 않는 채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나는 아빠가 다시 살아나기를 빌었다. 나는 아빠가 관뚜껑을 긁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고는 무덤 위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이전에도 2번 아빠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때처럼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소원을 빌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옛날처럼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시체인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되살아나는 거야. 소원을 이뤄주는 방식이. 근데 보통은 거기서 기겁을 하는데 이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걸 원했던 거죠. 왜냐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고통스럽게 바랬으니까 일부러 소원을 그렇게 빌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 원숭이 손 그 이야기에서 한술 더 뜨네. 원숭이 손바닥인가? 그 이야기 아시죠? 그거 소원을 들어주는데 기괴한 방식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게 되게 유명한 원히트 원더 소설인데 그 작가님의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책을 뛰어넘는 책을 쓴 게 없대요. 전쟁에 돌아와서 무슨 기념품 같은 걸 받았어. 그 지역에 전쟁에 나갔던 그 지역에 유명한 어떤 부두술 같은 물건을 받게 된 거야, 선물로. 근데 그게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 그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준 거야. 나한테 넘기고는 호다닥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채로 일단 그걸 받았는데 소원을 비니까 실제로 소원을 이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소원을 빈 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걸 빈 거예요, 소원을. 왜냐면 집이 그 빚이 있으니까 그 집값을 낼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그 집의 아들내미가 사고사로 사망을 했어. 그래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의 액수가 집 대출 그 돈이랑 똑같은 액수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한테 준 애가 왜 그렇게 나한테 던져주고 도망갔는지 이제 알겠다 하고 다시는 소원을 빌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봉인을 해뒀는데 이제 그 남자의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너무 힘드니까 소원을 빈 거야.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조금 있다가 문이 쿵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엄마가 얘야 너니? 뭐 제임스 돌아왔구나 막 이러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직관이 딱 드는 거죠. 뭔가 잘못되게 소원을 빌어줬을 거라는 직관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문을 열려고 하는 걸 간신히 막아서 그 원숭이 손한테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게 다시 아들을 죽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이 울리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그 소설인데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던 거거든요. 제 옛날 영상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 중에 하나고 100대 단편 소설인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이 그걸 뛰어넘는 책을 이후에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꽤 옛날 거예요. 최근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와, 진짜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괴담들의 거의 약간 원류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괴하게 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의 변형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내려오는 게 결국 타고 올라가면 그 이야기가 원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미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나머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량이 조금 조절 실패해가지고 2화로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네. 좋은 거는 나눠서 길게 봐야 더 재밌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짧은 두 줄 괴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